먼저 안신에서 유출된 문서를 보면요. 2024년 2월 깃허브에 공개된 안신의 내부 자료에는 계약서와 고객 명단, 공격 대상, 해킹 서비스 가격표, 내부 메신저 대화 등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해킹 서비스 가격표였습니다. 해킹이 마치 일반 기업의 서비스처럼 항목별로 가격이 매겨져 있었던 건데요.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한 국가의 정부 이메일 시스템을 해킹하는 데는 약 14만에서 20만 위안의 비용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유럽의 통신사를 침투하는 작업은 별도 협상을 통해 가격을 정하도록 돼 있었고요. 해외 반체제 인사의 SNS 계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서비스는 월 단위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인데요. 문서에 등장한 구매자는 중국 공안부와 각 지방의 국가안전기관이었습니다. 이 유출 문서는 외부에서 오랫동안 확인하지 못했던 사실을 처음으로 문서 형태로 보여줬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사이버 공격을 하나의 시장처럼 운영하면서 민간업체의 외주를 맡기는 방식으로 수행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해킹을 실제로 지휘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베이징의 국가안전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것이 서방이 오랫동안 잘못 이해해온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해외 정보활동과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는 핵심 조직은 각 성과 시에 있는 국가안전기관이라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중국 정보기관 연구로 잘 알려진 알렉스 조스키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조스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급 국가안전기관이 설립 초기부터 자체 간부 조직과 정보망을 갖추고 있었고 독자적으로 해외 정보활동을 수행해 왔다. 1989년 통계만 봐도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베이징과 광둥, 상하이, 텐진, 네 지역의 국가안전기관 인력만 이미 1만 명을 넘었고요. 당시 국가안전 시스템 전체에서도 지방 조직이 중앙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신의 고객 명단 역시 이런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여러 기소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하이난성 국가안전청 APT-40입니다. APT-40는 민간업체와 대학을 앞세워 여러 나라의 해군과 심해 연구기관, 국방산업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텐진 국가안전국 APT-10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 동안 전 세계 45개 기업과 정부기관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먼저 노린 것은 개별 기업이 아니라 MSP, 즉 관리형 서비스 제공 업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MSP였을까요? MSP 하나만 장악해도 수십 개 기업의 서버와 이메일, 네트워크까지 한꺼번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베이성 국가안전기관과 연계된 APT-31은 해외 정치인과 정책 싱크탱크, 해외 반체제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조직이 APT-41입니다. APT-41의 가장 큰 특징은 공안과 국가안전기관 양쪽 모두를 고객으로 두고 활동했다는 점입니다. 통신사 해킹은 물론이고 해외 민주화 운동 감시, 온라인 게임 해킹까지 하나의 패키지 서비스처럼 수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런 외주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정부가 직접 해커를 고용하고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기술은 민간업체를 통해 확보하고요. 실제 공격도 민간업체가 수행합니다. 반대로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는 한 발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해킹이 적발되더라도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기는 건데요.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사이버 공격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비슷한 입장을 반복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는 필요한 기술은 활용하면서도 공식적인 책임은 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보고서는 이것이 중국 공산당 해킹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가가 KGB처럼 해커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업체를 활용해 비용은 줄이고 활동은 더 은밀하게 만들고요. 책임은 분산시키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는 해외를 상대로 한 이야기였고요. 안신 사건이 보여준 것도 결국 해외 해킹 작전의 실체였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중국 내부에서 작동하는 감시 시스템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바로 인터페이스 정권입니다. 조금 생소한 표현인데요.
쉽게 말하면 정부가 국민의 모든 정보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 플랫폼을 국가 감시 시스템과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안은 전 국민의 정보를 모으기 위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위챗과 알리페이, 메이투안, 디디, 그리고 주요 통신사들이 모두 국가의 정보 수집 창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는 기업들이 정부에 협조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있는데요. 먼저 2023년 개정된 반간첩법은 국가안전기관이 간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대상에 대해 조사와 압수, 기술적 감시 등의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7년 제정된 국가정보법은 관련 조직과 시민이 국가정보 업무를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또 사이버보안법과 데이터안전법은 공안이나 국가안전기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플랫폼 기업이 사용자의 실명 계정 정보와 계정 간 관계, 거래 기록, 위치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각각 다른 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모두 공안과 국가안전기관이 민간 플랫폼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치안과 해외 정보 활동도 사실은 별개의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기관이 같은 법적 권한 아래에서 서로 연결된 하나의 체계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전용 가능성입니다. 범죄를 막기 위해 만든 기술이 언제든 정치적 감시 도구로 바뀔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경찰은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조직 같은 중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자금 추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도 만들고 실명 인증 체계도 운영합니다. 원래 목적은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적용 대상이 넓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특정 종교단체나 인권운동가, 민주화 활동가, 해외와 교류하는 사람들을 어느 순간 정치적 위험으로 규정하면 범죄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 그대로 그들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제도의 허점도 아니고 우연히 생긴 부작용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런 전환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방지, 테러 방지, 사회 안정 유지, 치안 관리 같은 표현도 행정용어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필요할 경우 정치적 감시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적 근거이자 행정적 명분으로 기능한다는 겁니다. 중국의 감시 시스템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은 AI가 모든 사람을 자동으로 감시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AI는 어디까지나 이상 징후를 찾아내는 역할을 할 뿐이고요.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주민위원회와 학교, 파출소, 지역사회 간부들이 마지막 단계를 맡는 거죠.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 감시를 전담하는 국보경찰이 전국적으로 약 6만에서 1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반면 당과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원은 최대 1,5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인구 100명당 1명꼴입니다. 이 두 숫자를 함께 보면 중국의 감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신호를 찾아냅니다. 그러면 그 정보가 주민위원회와 지역 간부, 학교, 파출소 같은 기층 조직으로 전달됩니다. 이후에는 이들이 직접 찾아가 면담하고 방문하고 감시하고 필요하면 통제까지 수행합니다. 보고서는 바로 이 점이 중국 사회 통제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첨단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감시 대상을 찾아내고 전통적인 군중 조직과 행정 조직이 실제 통제를 맡는 구조죠. 그러니까 최신 기술과 과거의 군중 동원 방식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안신 내부 문서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보여줬는데요. 바로 중국의 감시 시스템을 떠받치는 핵심 기술 가운데 일부가 중국이 아니라 서방의 기술 생태계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의 영상 감시 기업인 하이크비전과 다화, 그리고 매그비입니다. 이들 기업은 영상인식과 인공지능 모델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서방의 첨단 반도체와 오픈소스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들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리고 첨단 반도체 수출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는데요. 일부 중국 기업들은 여러 단계의 유령 회사를 앞세우거나
스마트 교통, 기상 빅데이터 같은 민간 프로젝트로 위장해 첨단 반도체를 확보해 왔습니다. 여기에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오픈소스 데이터와 딥러닝 프레임워크도 국제 공동 연구와 학술 교류를 통해 계속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앞서 살펴봤듯이 중국에서는 범죄 수사를 위해 개발한 기술도 정치적 필요가 생기면 언제든 정치 감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입니다. 아무리 수출 통제를 강화해도 최종 사용 목적만 심사해서는 이런 구조를 막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축된 시스템은 중국 안에서만 사용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해외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르비아입니다. 2023년 비정부기구 조사에 따르면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는 수백 대의 하이크비전 스마트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얼굴 인식과 차량 번호판 추적 기능을 갖춘 이 카메라들은 현지 경찰의 감시 시스템과 연결돼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유럽에서 중국의 평안 도시 시스템을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슷한 시스템은 파키스탄과 이란, 에티오피아 등에서도 구축됐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 해외에 수출하는 것은 감시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법과 제도, 그리고 운영 방식까지 함께 수출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얼굴인식 카메라만 도입하지 않고요.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이 정보의 정보 요구에도 협조하도록 하는 제도까지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시 기술은 하나의 통치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보고서는 이것이 중국식 감시 체계가 상업협력이라는 형태를 통해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보 보안과 방어 역량을 약화시키고요. 권위주의 국가에는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인권의 기반까지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시사평론가 리린이는 안신 내부 문서가 공개되면서 국제사회가 비로소 이 거대한 시스템의 빙산의 일각을 보게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